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굉장히 춥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급격해지면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 시설물 안전에 비상등이 켜집니다.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1.7m 아래에 묻혀있던 상수도 관로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사고가 난 상수도관은 40년 전인 1985년 매설된 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인근 30여 가구에서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단수가 났다고 해서 또 애기 2명을 또 태워가지고 부모님 집까지 또 차로 이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스러웠었어요. 이달 초에도 새벽 시간 갑자기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역시 20년 넘은 관로였습니다. 천여 가구가 10시간 동안 물을 쓰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막고 땅을 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콘크리트를 깨자 상수도관이 드러납니다. 관로 두 곳에 구멍이 뚫려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980년에 매설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복구 작업을 벌이느라 주변 천여 가구에 3시간 넘게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빨리 끝나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끝날 때까지 못 가요,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점심 장사를 해야 하는 상가들도 단수로 피해가 컸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것만 지금 가능하고요. 게다가 그 우유가 들어간 라떼 종류도 이제 따뜻하게 드리는 게 불가능해서 스팀을 써야 되는데 스팀도 물을 쓰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울산 곳곳에 노후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전체 상수도관은 3,700여 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관로가 1,600여 킬로미터, 43%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수도관 파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에서 400건 넘게 누수가 생기는 등 최근 3년간 1,5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2040년까지 228km 길이의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비용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등 68억 원을 들여 교체한 관로는 10km에 그쳤습니다. 누수 다발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서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 상수도관 누수는 땅꺼짐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회장님, 네. 두 사고 모두 지난해 말과 올해 1월에 발생한 사고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울산과 원주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울산과 원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 상수도관,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배관이죠. 전부 예. 배관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배관이 노후가 됐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래된 지역에 오래된 배관은 안에 있는 내부 압력 있죠. 예, 우리가 물이 얼잖아요. 예, 그러면 9%가 부피가 커집니다. 예, 또 금속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또 수축이 돼요. 예. 관은 수축이 되려고 하고 부피는 커지는 부피는 커지려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건축에서 뭐 동결 압력이라 하거든요. 프리징, 뭐 프리저라고 하는데 이런 예. 어는데 어떤 힘이 노후화되니까 굉장히 약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20년 지난 노후 배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뿐만이 아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당장 어떤 불편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물이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오죠. 물이 나오더라도 조금 나오죠. 쫄쫄쫄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되냐면 또 상수도관도 문제지만은 또 지하에는 상수도관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하수도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하수도관이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화장실 물을 내렸는데 예, 하수도관이 막히거나 파열돼서 내려가지 않는 경우 정말 상상해도 끔찍하죠. 예. 또 하나는 하수도 배관에서 역류다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특히 이런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집안에서도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자, 상수도관이 있고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상수도관은
이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죠. 하수도관의 파열은 지금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상수도관에서는 보내려고 하니까 예. 가정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압력이 좀 세요. 그래도 터지면은 이렇게 솟구치 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하수도관은 예. 압력이 없이 그냥 자연으로 흘려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수도관이 터졌다라고 하면 확인이 잘 안 돼요. 예. 물은 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내려가면서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떤 흙을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땅꺼짐 이런 것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수도 배관은 어디가 터졌다 하면 금방 알아요. 물이 솟구치거나 예. 아니면은 또 상수도관에 어디가 터졌다 하면 집에 물이 안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 상수도관이 금방 터지는 걸 아는데 금방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예. 되죠. 예. 이제 복구하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 뭐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걸리겠 예. 수도 있겠지만. 하수도관은요. 하수도관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수도관이 또 노후화가 더 빨라요. 상수도관보다. 왜냐하면 하수도관은 여러 가지 어떤 더러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빨라서 분식이 빨라져요. 노후가 빨라집니다. 예. 또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관 파열도 문제지만 네. 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땅꺼짐 현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거든요. 우리가 상하수도 배관 터져서 뭐 땅꺼짐, 신골이 발생했다지만 예. 그중에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들어가면 상수도 배관보다 하수도 배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배관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파열이 됐다, 누수가 됐다 하더라도 점점 누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면서 물은 높은 곳에 흘러가잖아요. 가면서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흙과 돌을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공동이 생기죠. 빈 예. 공간이. 예. 이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 이제 차가 지나가면 이제 싱크홀,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노후 배관을 빨리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땅 속에는 상하수도관 외에도 열수송관 그러니까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노후 열수송관에 문제가 되면서 추운 겨울에 온수와 난방이 끊겼는데 준비된 뉴스 보시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가압장 부근입니다. 지하에서 하얀 김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열수송관, 즉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이었습니다. 공급을 약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압장 펌프가 배관의 수압을 높여놓은 상태여서 순식간에 뜨거운 물이 건물 안에 들이찼습니다. 뜨거운 물을 빨리 뺄 수가 없어요. 물을 다 빼내야 전기 투입이 가능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린 겁니다. 온수를 식히고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호스를 준비해 물을 빼는 데 15시간,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관을 직접 수리하는 데 7시간, 모두 22시간쯤 걸리면서 복구 완료가 늦어졌습니다. 가압장 내 굳어버린 밸브를 수리하다 누수가 시작됐는데 근본적으로는 노후된 배관이 문제였습니다. 철로 된 일반 관관은 이렇게 오랜 시간 녹이 슬면서 밸브가 움직이지 않거나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한번 녹슬면 주변 부분까지 약화돼 교체 범위와 시간도 더 많아집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열수송관은 모두 436km, 이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배관이 252km로 58%에 달합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등 6개 구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배관들은 언제든 터져 이번 같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수 사고 여파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흘러내려가면 안에 있는 자괄 모래들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큰 공간이 생기겠죠. 이게 요즘 땅꺼짐, 싱크홀 이유거든요. 전문가들은 스테인리스나 PVC 소재로 노후화에 강한 배관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노후 장비 교체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자, 회장님이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이 네.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사고가 2024년 1월 그러니까 네. 겨울에 발생한 사고고 네, 네.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8,000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네. 가압 펌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좀 사고 경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앵카께서 지금 뭐 영상 바로 직전에 지금 지하에는 열 수송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는
상수도 배관이 있고 하수도 배관이 있고 예. 또 열 수송관이 있어요. 예. 또 옆에는 열 수송관에 또 회수관이라고 이렇게 4종류의 배관이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지하가. 예. 그러면 열 수송관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 우리가 잠깐 발전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에 발전 올리는 물을 스팀으로 만들어서 이걸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터빈을 돌리죠. 그럼 예. 이게 발전기잖아요. 그럼 전기가 발생되는데 터빈을 지난 그 수증기를 냉각을 시킵니다. 이 냉각을 시켜야만이 압력 차이가 나서 굉장한 고속으로 프로펠러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뜨거운 수증기를 냉각을 시킨 다음에 이 물로 식히거든요. 이 물이 뜨겁죠. 예. 근데 일반 발전소는 바다에 버려요. 일반 발전소는 바다에 버린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열병합 발전소는 그렇죠. 이 열을 활용을 해요. 아,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따뜻한 물을 사용을 하죠. 예. 그 온수를 만드는데 이걸 활용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열병합 발전소에서 뜨거운 관로가 지나오는데 예. 지금 좀 떨어져 있어요.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예. 지금 사고가 난 곳이. 것이. 예. 근데 떨어져 있는 곳에는 압력이나 이런 게 좀 낮겠죠. 예. 오면서 압력 손실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가압 펌프를 가압 펌프. 이용하는군요. 근데 그 가압 펌프가 터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열이 뜨거운 물이 아파트에 와서 아파트에 있는 탱크 있죠, 물탱크. 예. 우리가 먹는 예. 이 탱크에 물을 데우면서 다시 또 지하로 들어가면서 열병합 발전소로 들어가서 계속 회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노후화가 돼서 지금 펌프 연결 부위가 파손돼서 지금 물이 솟구쳐 오르고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그래픽을 보면 네. 서울시 전체의 열 수송 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네. 20년이 이상 된 노후 배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1, 2년 사이에 교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정도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물론 돈이 딱 해서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죠. 예. 저 노후 배관 58% 252kg잖아요. 예. 저걸 배관을 교체를 하려면 10년이 걸려요. 아, 시간이 그렇게 오래 네. 걸리는군요. 예. 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뭐 80%는 남았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지자체나 서울시 정부에서도 잘 하겠지만 이걸 지금 20년 돼 있다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요인별로 노후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리고 노후화가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뭐냐면 주변에 어떤 공사가 있어서 이 배관을 건들 수 있는지 예. 아니면 또 집안이 매립돼 가지고 안 좋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험 요인들을 선별을 해서 위험 요인별로 위험한 곳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정말 그 안전한 어떤 교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열 수송관은 겨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지금 겨울에 사용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따뜻하잖아요. 예. 물이 따뜻하면 녹이 빨리 슬어요. 예. 차가울 때보다도. 그래서 부식이 빨라지죠. 부식이 예. 빨라다는 얘기는 배관이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량이 많아지고 겨울에 부식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사고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앞서 2023년 1월 사고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추위에 떨기만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2018년 겨울에는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 수송관이 터져서 한 명이 죽고 40여 명이 다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도로를 뚫고 무섭게 솟구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는 솟구치는 물기둥 아래로 절반쯤 고꾸라졌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뜨거운 물과 하얀 수증기로 뒤덮였습니다. 뻥소리가 나더라고요. 뻥소리 나는데 수증기가 저도 그냥 연기가 쭉 해가지고 바로 물이 쓰나미처럼 그냥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지하 2.5m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분출한 뜨거운 물기둥이 주변을 휩쓸었습니다. 아스팔트 조각과 토사가 뜨거운 물에 섞여 8층 높이까지 치솟았을 정도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정도의 물이 뜨거운 물이 막 흘러와갖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 대피를 시켰습니다.
온수관이 터진 주변을 지나던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전신 화상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 4명이 심한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고 37명이 화상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2,800가구에는 밤사이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파주의보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1991년 설치된 것으로 오래돼 낡은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임시 복구를 해 난방과 온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난방공사는 앞으로 너댓새 정도면 파손 이전 상태로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자, 8년 전 네.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자, 그런데 2024년 1월에 발생한 양천구 구로 일대의 사고와 네.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암처럼 뜨거웠다. 네. 물이 솟구쳤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똑같은 열 수송관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앞에 양천구에 있었던 것은 열 병합 발전소와 4km, 5km 떨어진 곳이에요. 떨어져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가압 펌프가 필요했던 그렇죠. 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오면서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올려주는 가압 펌프가 있었는데 예. 지금 여기 고양이잖아요. 예. 여기 고양은 열 병합 발전소와 1km가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세죠. 물도 뜨겁고. 물도 뜨겁고. 그래서 지금 인터뷰에 나왔던 무슨 말씀하셨던 용암처럼 뜨겁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까울수록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앞전 질문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열병합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노후 배관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선별적으로 더 긴급하게 교체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면 안전 점검을 잘해야 될 텐데 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서울 경기도에 보면은 지금 열병합 발전소에서 지금 따뜻한 물을 열 수송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에 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있죠. 또 하나는 서울 자체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포 그 밤섬 지나다 보면 저기 발전소가 예, 발전소 예. 하나 있죠. 지하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 또 중부 발전소 예. 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예. 이 세 군데가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점검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직무를 합니다. 뭐 집안이 뭐 침하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점검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화력발전소, 마포 네. 뭐 이렇게 지금 관리 주체가 네. 제각각인데 네. 이거 좀 하나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점검의 일원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 경기 이쪽에 이 세 군데가 다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지역별로 분리가 돼 있죠. 예. 이렇다 보니까는 자기 영역의 중심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데 이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상에 또 기관과 기관의 경계선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사고 났을 때는 서로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책임 어떤 회피 또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원화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어떤 그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아주 그 효율적인 통합하기는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뭐 각각 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상징후 그리고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안전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열병합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예. 노후화되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아까 동결 압력이 약해잖아요. 예. 겨울이 같은데 이런 데는 위험적으로 봐야 되겠죠. 우선. 열병합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배관 자체가 또 노후화가 돼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집안이 일부 침하가 됐든지 예. 또 침하가 되더라도 이렇게 굴곡적으로 경사로 이렇게 완만하게 출곡된 게 아니라 단차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집안이 침하된 적이 있거나 네. 침하가 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본다.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그 매립지 있죠. 예. 매립지 같은 경우는 매립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배관이 터져 있을 때 예. 누수가 되면은 또 쉽게 다른 수백 년, 수십 년에 다져진 땅이 아니라 예.
1, 2년간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토질의 응집력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흐르게 되면 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발췌한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좀 균열돼 있거나 그렇죠.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이런 네. 거는 뭐 우선적으로 빨리 점검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제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썰매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 7살 아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찾은 진모 씨.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데 속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신발 뒤꿈치를 바닥에 이제 짚었는데도 바닥 빙질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펜스까지 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전펜스 주변엔 눈더미가 쌓여 있던 상황. 진 씨는 결국 눈 쌓인 둔덕을 타고 펜스 밖으로 날아가 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썰매장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안전펜스가 재구시를 못한 겁니다. 진 씨는 쇄골이 부러지고 일시적으로 청력을 잃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따졌지만 안전관리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용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 이미 허가를 이제 득했기 때문에 그 규격을 다 확인했다라고. 사고가 난 썰매장. 매표소엔 안전펜스 높이가 1.5m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펜스 주변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 1.5m 높이라던 안전펜스 제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m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서울시는 눈썰매장 안전펜스 높이는 체육시설 설치 기준보다도 높게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 눈이 쌓이면서 높이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안전펜스 높이를 확보하고 안전요원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자, 안전펜스 높이가 규정은 1.5m인데 확인해 보니까 1m 남짓이었다. 네. 그리고 그 안전펜스 옆에도 눈이 쌓여 있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는 지금 법에 어떻게 위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펜스가 있잖아요. 그림에서 나왔었죠. 예. 펜스 안에 눈이 있어요. 눈이 쌓였기 때문에 눈이 직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사면으로 언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지금 내려오잖아요. 예. 이 탄력에 의해서 어떤 그 도약돼 있죠. 예.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성인이라 또 중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어린이였으면 그래도 도약대 역할까지는 못하는데 가속이 붙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속이 예. 붙으니까는 이 도약대 역할에서 완전히 뭐 1m 50이더라도 지금 넘어가서 어떤 예. 충격이 있었다고 봐야죠. 서울시에서는 이게 지금 안전펜스 높이 1.5m 규정이 체육시설에 나와 있는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규정은 어떻습니까? 실제 규정은 지금 체육시설 이용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예. 지금 높이가 0.5 지금 50cm만 되면 예. 이게 합법이 되거든요. 아, 50cm? 예. 여기는 1.5m 잖아요. 1.5m 훨씬 높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전 펜스 안에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경사지겨서 올라타서 넘어가기 아주 그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어떤 사고 원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서울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펜스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에서 보면은 안전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다음에 또 안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잘 지키고 안전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안전 매뉴얼과 안전 규정은 어떤 최소한의 안전 관리 규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 규정보다 매뉴얼보다 더 강화돼야 되거든요. 예. 서울시 입장은 법에는 위반됐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안전 관리는 어떤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 관리는 정말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눈썰매장을 보니까 네. 뭐 어린이가 주로 타지만 또 어린이를 안고 부모 보호자가 같이 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30대 피해자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어린이만 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썰매장에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린이 전용, 성인은 타지 마세요라는 이런 경고문이 있는 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성인도 타야 되는 데도 있고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돼 있었는지는 지금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스키장이 계속 나오는데 겨울에 이제 네네. 스키를 많이 타시니까요. 자, 이맘때면 스키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자,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까? 그래서 스키장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사고가 뭐냐면 미끄러짐하고 넘어짐 사고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미끄럽잖아요. 또 저기에 보면 스키가 있고 또 스노보드가 있죠. 보면 스노보드가 더 어렵습니다. 스키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더 쉽잖아요. 예. 근데 스노보드는 이제 외 어떤 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예.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괄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리프트카 있죠. 예. 리프트카가 정지하는 사고가 많이 나요. 아. 왜냐하면 이 리프트카가 올해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고 몇 개월만 1년에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녹이 많이 씁니다. 예. 고장이 잦을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산 있죠. 산악 지역에는 산소가 많아요. 예.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로 인해서 부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금속이 수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부식되면서 또 수축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리프트카나 이런 것들이 정지하는 이런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스키장 사고에 미끄러짐 사고가 92% 네.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용객 충돌이 4% 안팎, 네. 그리고 말씀하신 리프트카 정지 사고도 네. 있고요. 그리고 스키보다는 스노보드 사고가 더 많다. 그렇죠. 이런 통계가 있네요. 실제로. 네, 네, 아. 있습니다. 스노보드 훨씬 더 왜냐하면 외보드기 때문에 예. 이게 넘어지면은 얼른 이렇게 짚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실은 뻔하기도 하겠지만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고 네. 몸 먼저 풀고 이런 걸 그렇죠. 해야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 관리자가 있겠고 예. 이용자가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안전 관리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규정이나 매뉴얼에 위반되냐가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는 상황이 되는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용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안내를 하거나 어떤 그 공고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스키나 이런 것들 위험 것을 타면 일단 부딪히면은 큰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 수칙 또 필수적으로 뭐 손해나 방안 여러 가지 우리가 착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스키 같은 경우는 또 스키를 또 고정하는 거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안전 어떤 규칙 준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안전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습관입니다. 내가 늘 나를 챙기고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네. 예. 정말 안전 습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동안 지속되면 동파 경계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 동파 경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 가운데 세 번째 네. 단계입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수돗물 동파 네. 경계주의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동파가 된다는 얘기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출하거나 저녁에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물이 흘러나오게 열어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도 배관이 얼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는 뜨거운 물을 갑자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헤어 드라이기나 있죠.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도 계량기 함에서는 헌옷이나 이런 에어캡을 넣어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중요한 건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추위에도 예방과 준비가 있다면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